네. 나이브스 아웃 어떻게 보셨나요? 한 번 더 보고 싶은 영화.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그만큼 재밌었다. 한 번 더 볼까. 그 제목에 걸맞게 너무 모든 걸 추리극인데 한번 쭉 보고 그랬나 하고 싶어서 약간 다시 보는 맛이 있는데 아니야, 근데 나는 추리극은 그냥 껍데기고 그 안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중요하다. 1편부터 기조가 그랬었어가지고 그냥 1편을 내가 진짜 좋아해가지고 근데 1편만 한 임팩트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이랑 나랑 좀 잘 맞는 것 같아. 내가 비슷한 단편 영화를 만든 적이 있었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네. 줄거리 읽어볼까? 네. 2022년의 어느 날 코네티컷의 주지사 클레어와 알파의 과학자 라이오넬, 스타 모델 버디, 남성 인권 운동가 마초 유튜버 듀크에게 의문의 상자가 배송됩니다. 상자를 보낸 사람은 바로 테크 기업 알파의 창립자인 억만장자 마일스. 상자를 배송받은 이들은 마일스의 친구들로 그들은 마일스로부터 시작되는 재밌는 게임을 연례 행사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상자는 수수께끼 퍼즐이었고 모든 퍼즐을 풀자 상자 중심부가 열리며 그리스에 있는 마일스의 개인 섬에서 살인 미스터리 추리를 하는 주말을 보내자는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이 4명 이외에 다른 한 사람도 상자를 받는데 그는 과거 마일스의 동업자였던 앤디입니다. 사인과 마일스는 자주 보는 사이지만 앤디는 과거 일로 틀어져 왕래가 없는 사이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자택에서 격리 중이던 사설탐정 브누아 블랑 역시 상자를 배송받고 6인의 인물들은 그리스 섬으로 집결합니다. 너무 나는 이 시작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 코로나19로 인한 시의적인 뭔가 맞아. 배경과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설정들? 서민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보여지는 건 되게 팬시하고 뭔가 호화로운데 그 사람들이 사는 일상은 친근했어가지고 어몽어스 하고 있고요. 어몽어스 하고 있고 맞아. 코로나19로 마스크 막 쓰고 하는 게 카메오들이 엄청 휘몰아치잖아. 그 어몽어스 하는 그 팸도 그렇고 등장들이 너무 재밌는 거지. 보는 사람이 다 알지 못하는 게 오히려 약간 아쉬울 정도로 너무 재밌었어. 마일스의 호화로운 별장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일행. 앤디는 초대된 친구들과 마일스의 진짜 관계를 폭로합니다. 분괴자 멤버들 사이는 겉보기에만 화목했을 뿐 사실은 철저하게 골마 있었습니다. 즉, 이 친구들은 전원이 마일스에게 후원을 받고 있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마일스는 모두에게 이곳으로 모은 진짜 목적을 밝힙니다. 일주일 후 이 섬에서 전 세계 정상들과 언론사들을 불러놓고 세기의 대발표가 있을 것이라면서 작은 결정을 보여줍니다. 마일스가 클리어라고 이름 붙인 그 결정은 석유나 석탄, 태양열을 능가하는 차세대 청정 에너지원으로 해수에서 추출하는 사실상 원천이 무한에 가까운 물건이었습니다. 라이오넬은 부작용은 없는지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물건에 자신과 클레어의 과학자, 정치인 생명까지 걸 수는 없다고 따집니다. 그러나 마일스는 의미심장하게 주변을 둘러보는데 알고 보니 이미 섬의 시설 전체가 클리어로 돌아가는 상황이며 마일스는 발표 강행을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에서 마일스의 살인 추리 게임이 시작됩니다. 자신이 죽는 상황을 연기할 테니 누가, 왜, 어떻게 사건을 일으켰는지 맞춰보라는 마일스.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블랑은 살인의 동기와 범인까지 순식간에 추리해서 게임을 끝내버립니다. 이 장면 너무 재밌었어요. 1편에서는 이렇게까지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저러지? 근데 너무 재밌다. 매기려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살인 게임을 보통 시작한다고 하면 게임에서 안 끝나고 꼭 진짜로 죽어서 문제가 발발하잖아. 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쉽게 그거를 그냥 깨뜨려 버리니까 이 추리극에 나오는 관습 같은 거를 약간 타파하는 게 보여서 재밌었어. 중간중간에 이제 그 마일즈가 탐탁지 않아 하는 그 표정이 나올 때마다 너무 웃긴 거지. 맞아. 한편 술을 마시던 듀크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더니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블랑은 즉시 육지에 연락해 배를 보내라고 하지만 물이 빠진 섬은 배가 드나들 수 없는 고립무원이었습니다. 섬 전체의 전력이 꺼지면서 20분간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고 블랑과 앤디의 과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앤디는 2주 전 죽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인물은 앤디의 쌍둥이 동생 헬렌이었습니다.
헬렌은 언니의 죽음을 납득할 수 없었고 집안을 뒤지다가 컴퓨터에서 사망 전날에 보낸 이메일을 발견합니다. 정황상 앤디의 메일을 받은 4명의 수신자들 중 누군가가 빨간 봉투에 내용물이 공개되는 걸 막기 위해 앤디를 살해함이 분명했습니다. 10년 전 술집 글래스 어니언에 모여 소일하는 게 일상이었던 붕괴자 모임은 지금과는 다른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합류한 마일스는 실패한 사업가였는데 그런 그를 눈여겨본 앤디가 마일스의 친구가 되어 마일스는 멤버들 사이에 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앤디는 자신의 냅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마일스와 같이 벤처기업 알파를 설립합니다. 어떤 대체 에너지 사업에 대해 듣고는 마일스가 여기에 열중하기 시작하면서 둘의 사이는 어긋납니다. 앤디가 증언한 알파의 첫 시초가 된 메모가 적힌 냅킨은 물증으로 남겨져 있지 않았고 라이오넬, 듀크, 버디, 클레어 4명이 법정에서 마일스의 편을 들면서 앤디가 재판에 패배하게 됩니다. 헬렌은 블랑에게 언니를 죽이고 봉투를 가져간 진범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나 블랑은 혼자 가도 진행이 어렵다면서 쌍둥이인 헬렌에게 언니로 변장하고 섬에 가자고 역제안을 합니다. 헬렌은 잠깐의 망설임 이후 위험을 무릅쓰기로 결정합니다. 듀크의 죽음 이후 모두의 눈이 돌아간 틈을 타 헬렌은 별장의 핵심인 글래스 어니언 잠입에 성공하고 블랑은 모두를 홀에 모아놓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게 됩니다. 앤디와 듀크를 죽인 살인범은 마일스 브론이었습니다. 제목을 글래스 어니언으로 한 게 마일즈가 범행을 약간 일으키는 거, 약간 잔을 일부러 주고 핸드폰 챙기고 총을 챙기고 이런 게 그냥 화면상에 다 드러난 우리에게 이미 보여줬는데 우리가 그냥 그걸 놓쳤다던가 그게 글래스 어니언으로 표현을 약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 제목에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이야기는 블랑과 헬렌인데 그 둘에 대한 이야기가 초반부에서 계속 미스터리하고 숨겨져 있는 채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니까 이게 좀 더 일찍 나왔어. 일찍이라기보다 약간 거기에 대한 복선이 계속 우리한테 주어졌어야 그게 조금 더 합이 맞지 않아. 오로지 마일즈를 위한 제목이 돼버리니까 글래스 어니언이 그게 좀 더 일찍 나왔어야 됐어. 블랑과 헬렌의 관계가.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도 둘의 대화, 회상 이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게 그냥 우리는 던져주는 걸 그냥 계속 받아먹어야 되는 입장이 되면 우리는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지. 이 추리극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추리를 하는 게 재미인데 거기서 약간 재미가 좀 식는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밝혀졌어야 이게 추리가 아니구나를 빨리 깨닫는 거지. 1편에서 그랬듯이. 1편에서도 범인이 빨리 밝혀지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영화 자체가 블랙 코미디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각각의 캐릭터가 상징하는 집단이 있단 말이야. 근데 1편만큼 세련되게 구축을 하진 못한 거지. 블랑의 입을 통해서 얘가 멍청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게 아닌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냥 알아야 되는데 1편만큼 세련되진 못하겠구나. 이때 헬렌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글래스 어니언에서 찾아낸 10년 전 알파사의 사업 아이디어가 적힌 냅킨을 들고 나오고 궁지에 몰린 마일스는 라이터를 꺼내 냅킨을 태워버립니다. 증거도 소실되고 증인도 없는 헬렌은 자신을 비우는 마일스가 보는 앞에서 홀에 모든 값비싼 유리 조각품을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처지에 불만이 폭발한 다른 5명도 똑같이 모든 장식품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일스의 라이터를 빼앗아 별장에 불을 지른 헬렌은 블랑이 건물 밖으로 나가면서 술과 함께 건네준 클리어 결정을 불구덩이에 던지고 클리어는 대폭발을 만들어냅니다. 선착장에서 헬렌을 기다리던 블랑은 이제 집에 갈 준비가 됐나요? 라고 묻고 헬렌은 후련한 듯 모나리자처럼 미묘한 표정을 지은 채 영화는 끝이 납니다. 초반에 친구들은 퍼즐을 그냥 이렇게 대화로 풀어가는데 이제 헬렌은 조력자가 없으니까 그냥 망치로 부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랑 그 유리 공예품들을 깨는 장면이 약간 수미상관처럼 이어져서 그런 연출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마일스는 되게 가진 게 많으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항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폭력으로 그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한다. 이거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지. 우리 인간이 세운 법이라는 게 완벽한가? 뭐 온전히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나? 우리가 이거를 믿고 잘 따라서 우리의 억울함이 안 생길 수가 있나? 근데 1편에서는 부자들의 위선? 자신들의 그 부가 역전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소수의 이민자 주인공을 격선을 베푸는 그런 무조건적인 약자로 본다. 약간 그렇게 태도를 했다가 사건 자체로 인해 이제 그 역전이 일어나면서 좀 통쾌함을 맞아. 주고 자본주의에서의 생각할 지점을 줬다면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로 느껴졌어요 그거는. 근데 이
이 이야기는 감정이 결여된 뭔가 사이코패스적인 그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충분히 느껴지지만 그거를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권선징악을 행하고 뭔가 잘 작동이 안 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이 1편을 생각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1편은 언니 말대로 확실히 말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야기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메시지가 전달이 됐는데 이번 편에는 좀 대놓고 드러냈던가 대사로만 어떤 위선적인 면을 지적을 했다, 쉽게 갔다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이걸 보려고 1편을 다시 봤거든. 그럴 필요는 없는 영화지. 아, 그치? 뭐야, 왜 아니야? 다시 봐도 재밌다는 얘기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근데 왜 섬이었을까? 그냥 밀실 효과를 내려고 그랬던 건가? 1편에서는 고저택, 2편은 뉴욕의 마천루 빌딩들? 그런 게 나오는 게 더 어울렸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 고립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고립 때문에 선택을 한 걸까? 그 장소를? 근데 고립 때문에도 그렇고 약간 그 마일즈라는 캐릭터의 성격상 사치 부리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거에 대표적인 예가 그리고, 개인 섬, 그 에너지 장치를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되잖아.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부자들이 약간 유의를 즐기려면은 약간 프라이빗 해야 된다? 섬은 어떻게 보면 좀 칠한 느낌? 되게 휴양지 같은 느낌이어서 긴장감이 확 안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자본주의와 새로운 계급을 상징하기에는 조금 장소가 부족했다. 공간적 배경이 어떤 영화적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어떤 상징이 부족했다. 약간 그런 느낌. 긴장감을 맞아. 유발하지 못했다. 맞아. 그래서 사실 외딴 섬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근데 한 명이 죽었다. 그 클리셰에 따라서 한두 명 빼고 다 죽겠구나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냥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그게 에거서 크리스티의 소설인데 약간 섬이라는 배경 자체가 오히려 그냥 맥거핀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화를 보기 전에 이 영화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다 다르잖아. 내가 원했던 그런 약간 욕구를 충족시켜주진 못했다. 뭔데? 추리극의 약간 이 사건을 구성해서 보여주는 거에 있어서의 치밀함이 전혀 보이지 전개 않아서 방식의 칩이랑 이제 블랙 코미디인데 어쨌든 추리라는 껍데기를 취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있지. 생각이 다르네. 설평 해볼까요? 그래. 글래스 어니언까지는 아니다. 바나나 정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겹겹 그 정도는 아니다. 칼자루가 블랑의 손에 있었던 게 패착이었던 걸까? 추리 치밀함이 덜 보여서 아쉽다고 했는데 오히려 나는 그게 더 드러나서 별로였던 것 같다. 아 진짜. 성공하기 전에 모습 나왔을 때 재밌었는데 그걸 좀 더 보여주지. 성공적인 프랜차이즈화. 한결의 시간 가져볼까요? 나이브스 아웃 2 글래스 어니언과 라이언 존슨 감독 죽일지 살릴지. 하나 둘 셋. 프랜차이즈화를 하면서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이브스 아웃 시리즈를 연출해도 상관이 없게 돼버렸어요, 사실. 왜냐면 1편과 메시지는 동일하고 블랑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은 이제 어떤 감독이어도 상관이 없게 돼버렸어요. 무슨 소리야? 이 나이브스 아웃의 존재 자체의 감독인데 이 감독 아니면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나. 진짜 근데 내가 보잖아. 이 사람이 공식을 만들어버려서 그러니까 이제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이 편에서의 우리가 만족감을 표했던 그 선도적인 미술들 이런 거는 아무나 못한다. 그치, 아무나 못하지. 근데 영화가 뭐 미술만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구조가 있어도 이 정도 퀄리티를 뽑아내는 건 감독의 역량이고 이거를 누가 대체를 할 수 있겠냐는 거야. 이연복 셰프가 자기의 레시피를 다 알려준다고 해서 그거를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내 말은. 근데 나는 그 정도 퀄이 아니다라는 느낌이야. 그 정도 퀄은 사실 각본의 문제지 감독의 문제는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언니도 그 블랑한테 칼자루를 주면서 조금 영화가 그렇게 됐다 했잖아요. 근데 블랑이라는 사람을 어떤 메인 캐릭터로 만들면서 이 영화는 이미 3편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않아 난. 블랑이 나오지만 이번 편이 간섭이 좀 심했던 거고 3편부터는 블랑은 나오되 그냥 예전처럼 그냥 관찰자의 입장으로서 그냥 짚어주는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나도. 후속작은 앞으로 나올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주제는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해서 지겹다고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되는 것 같아. 이 주제는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아니 문제인데. 평생 안고 가야 되지만 3편으로 가면서 약간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